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좀 방송 중에 끊긴 내용인데 워낙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목은 연준 보유자산 매각이 무슨 구체적인 이유인데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뭐 국내에서 이 내용을 포유환율연구소만큼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연준 보유자산 매각은 지금 증권시장에서만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실물 경제와 증권시장은 물론 부동산 시장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재료의 크기가 지금까지 나온 어떤 얘기,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나 기준금리 뭐 8차례 인상,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무서운 구체적인 이유라고 용어를 표현한 겁니다. 그만큼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특히 한국과 같은 나라, 터키와 같은 나라,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면 아마 이번 연준 보유자산 매각으로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는 국가예요. 왜냐, 외채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중국과 무역 의존도가 높고, 또 중국 경제가 힘들면 중국 경제와 무역 관계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이죠. 동남아 국가들도 어려운데 우리는 그 동남아 국가에 대한 수출도 높다라는 거죠. 또 홍콩 같은데 주식도 투자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연준의 보유자산 매각이 피상적으로는 미국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국보다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데, 미국보다는 신흥국에 더 위험해요.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지난해부터 연준 보유자산 매각 얘기를 했잖아요. 물가를 잡는 최고의 수단은 보유자산 매각이라고. 그런데 다만 그 시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은 연준 보유자산이 얼마인지, 또 언제 이것을 매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2022년 1월 현재 기준으로 포유환율연구소가 파악하고 있는 연준 보유자산은 8조 6천억 달러입니다. 2020년 3월경에 약 한 4조 달러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4조 5천억 달러가 증가해가지고 8조 6천억 달러인데, 이 4조 5천억 달러가 2020년 4월 이후 주식, 채권, 부동산, 가상자산 가격을 밀어 올린 가장 원동력이에요. 만약에 그때 이 4.5조 달러가 없었으면 아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자본주의 전체가 크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크게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4조 5천억 달러가 없었더라면 아마 한국 부동산 시장도 2020년 3월에 무너졌을 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실물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이 4조 5천억 달러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연준이 이 보유자산을 매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우선 피상적으로는 보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데, 이것이 미국 시중 유동성 흡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나라의 시중 유동성 흡수 효과가 클까요? 결국은 외채가 많은 국가, 그 다음에 무역은 하기는 하는데 적자 국가. 우리 한국도 12월에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무역수입 적자가 발생했어요.
이것이 이제 계속되면 이 연준 보유 자산 매각가 무서운 거예요. 12월 한 달에 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느냐라는 거죠. 우선은 외채가 많은 국가는 외채를 상환해야 돼요. 왜냐? 환율이 올라가면 자국 통화 표시 외채는 더 증가하거든요. 그 경우 부도날 수 있거든요. 또 우량 기업은 신용 등급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또 은행은 그 비하에서 자기 자본 비율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내에서 유동성 흡수는 그래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총 통화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그 연준 보유자산 매각할 때도 총 유동성은 증가했어요. M2는 증가했어요. 그 나중에 또 별도로 제가 다룰 겁니다. 워낙 이 문제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신흥국의 시중 유동성이 흡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 왜 이 지역이 위험하느냐 하면요. 결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이 높거든요. 그래서 12월에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또 중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까지 상승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중 유동성이 흡수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미국도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준 의장이 그 연말경에 그 연준 보유자산을 매각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했거든요. 미국 현지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죠. 근데 미국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신흥국이에요. 나중에 별도로 또 다시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신흥국에서는 그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한 거죠.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고, 또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은 자국 통화가 필요하니까 자국 통화는 이중으로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신흥국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가 상승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미국 연준이 유동성을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보유자산 매각하겠다는 회의록 공개만으로 미국 금리도 상승했지만은 신흥국의 금리도 상승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 자금시장 경색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가진 사람은 안 내날락하겠죠. 왜? 환율 올라가면 유리하니까요. 그런데 달러가 필요한 국가, 터키 같은 국가죠. 왜냐하면 수출은 별로 없고 수입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 이제 아시아에 그런 나라가 많아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수출은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게 해가지고 무역수지 흑자예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인데 무역수지 즉 흑자가 발생하도 그 돈은 삼성전자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도 그 자국 기업은 어렵다는 거죠. 달러 자금이 귀하다는 거죠, 자국 기업은. 그러니까 신흥국 전체에 그 달러 자금 시장 경색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 중국이 외채가 많고 단기 외채가 많은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단기 외채가 많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는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그 부정적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무서운 구체적인 이유라고 한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네 번째에 이것은 실물 경제는 물론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화폐 유통 속도 둔화를 가져옵니다. 실물 경제는 앞에서 그 얘기를 했죠. 달러 자금 경색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수출업체는, 특히 수입업체는 그 다음에 자국 통화를 가지고 달러를 매수를 해야 되니 환율도 오르고 원자재도 올랐단 말이죠. 이중적으로 수입업체를 중심으로 또 수입업체와
관련 기업들, 또 수입업체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 모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금시장 전반에 걸쳐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거. 우리 벌써 부동산 시장에서도 거래가 안 되는 거죠. 화폐 유통 속도 둔화예요. 주식 시장에서도 고객 예탁금 65조 원인데 8조 달러밖에 거래 안 돼요. 화폐 유통 속도 둔화예요. 가상자산도 지금 거래량이 급감했어요. 그 다음에 채권 시장도 BBB 등급 중심으로 거래가 안 될 거예요, 지금쯤. 그러니까 시장 전반에 걸쳐서 화폐 유통 속도 둔화라. 근데 화폐 유통 속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지금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위기, 외환위기, 금융위기가 발생한 국가 모두 총통화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되니까 돈이 안 도니까 부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서 유통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 흐름이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시장에서 MMF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왜 MMF 시장으로 이동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예금자 보호법상 5천만 원밖에 안 주잖아요. 그래도 은행에 예금한 5천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MMF 시장은 예금자 보호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또 MMF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MMF가 운용하는 분야, 그 기업의 의미라든지 단기채 시장이라든지 만기가 뭐 한 3개월 남은 단기채 있잖아요. 회사채일 수도 있고 은행채일 수도 있고, 그죠? 단기채 시장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3개월 안에만 부도가 안 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은 안전하죠. 그러니까 이게 MMF 시장이 가장 안전하죠. 예금자 보호법 때문에라도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MMF 시장으로 지금은 돈이 이동하는 시기다 라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연준이 왜 회의를 공개했을까요? 미리 대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물론 신흥국도 가계도 부채가 증가했고 기업도 부채가 증가했고 국가도 부채가 증가했어요. 미리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연준 입장에서는 연준은 세계의 중앙은행이에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지만은 미국 연준은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의 중앙은행이에요. 그러니까 각국 정부와 각국 금융회사와 각국 기업과 각국 금융회사와 각국 가게에 대비하라는 신호를 준 거예요. 그 신호를 지금 해석을 잘못하고 있거나 그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국내 경제 패널들이고 정권 전문가들이고 부동산 시장 이해관계자들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서운 구체적인 이유라고 지금 주제를 다룬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산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모두 다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4조 5천억 달러. 그 이전에 4조 달러밖에 안 됐거든요. 2배로 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2020년 그 연준 보유자산 정도까지만 남기고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세계 경제의 공포 그 자체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미국에게 불리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단히 불리하다는 거죠. 특히 외채가 많은, 단기 외채가 많은 중국 등 또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홍콩, 동남아 국가들 게 굉장히 무서운 시나리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계부채 있는 사람 빨리 상환하라.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정부도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금융감독원장의 신년사를 제가
처음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다루지 않았어요. 지난 20, 30년 동안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장의 신년사를 다룬 거죠.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그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화면까지 밝게 한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여하튼 오늘 제가 한 얘기를 요약하면 연준 보유자산 매각이라는 이 지금 메시지는 기준금리 8분 인상보다 무서운 거고 테이퍼링 7분, 8분 하는 것보다 무서운 거고 그런 거예요. 왜냐? 워낙 우리가 가계자산도 늘었고 부동산 시장 거품도 심각하고 자영업자 몰락 정도도 심각하고 한개 기업도 전체 기업의 45%나 되고 또 정권 전문가들이 그 한개 기업을 성장 주식이라고 하면서 추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 근래에 제가 대부분의 그 거품이 발생한 주식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매도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를 매도하라는 이유도 중국 경제에 미치는 연준 보유자산 매각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까지 매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여러분들한테 그 미리 얘기한 것도 결국은 연준 보유자산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좀 가볍게 얘기하다가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상당히 경고 비슷하게 지금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들은 이제는 부채 상환부터 해야 됩니다. 연준이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준 거예요. 과거보다 정부 부채도 증가했고 과거보다 기업 부채도 증가했고 가계보다 가계부채도 증가했는데 그 돈으로 자산시장에 들어와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 준비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미국 정시에 국한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요. 왜냐하면 돈 흐름이 이것을 계기로 미국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0% 정도가 되면 전 세계의 유동성이 미국 국채시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외채가 많거든요. 그리고 환율이 불안하거든요. 자산시장 거품이 많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도 나도 외화자산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가 제일 안전한 거지요. 그쪽으로 동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별로 이것이 어렵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 디카플링은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날 거다는 거죠. 미국 경제와 여타국가의 디카플링 현상이. 그래서 제가 지난해 그 9월경입니까? 모두 다 미국을 그 부정적으로 볼 때 디카플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 연준의 보유자산 매각을 지난해 10월부터 제가 다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카플링 현상은 돈의 이동에 의해서 일어나고 지금 현재 있는 신흥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하튼 오늘 어떻게 보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쯤은 준비를 해야 될 때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앞 시간에 방송 끊긴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서운 내용이니까 무섭게 얘기한 거예요. 여하튼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